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간만에 영화 분석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그 수업은 이미 제가 글로도 제 블로그에 이제 장문의 어떤 글로도 이미 작성을 해서 올려놨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은 글로 읽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이렇게 또 말로 해서 다시 풀어내는 이유는 사실 글로 쓰는 게 더 어렵거든요. 저도 이제 말 그대로 좋은 문장력을 너무 힘들더라고요. 설명하는 게 힘든 부분들이 있어서 어쨌든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직접 유튜브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화는 호아킨 피닉스가 일단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호아킨 피닉스의 조커를 분석하되 호아킨 피닉스의 조커만이 아니라 바로 이 마스터라는 영화와 함께 비교하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영화 조커와 그리고 마스터 두 영화입니다. 알겠죠? 사실 여러분 이제 이 조커라는 영화는 지금 워낙 한국에서도 유명한 유명세를 타고 있고 인기가 있기 때문에 모두가 알고 계시겠지만 이 마스터라는 영화는 대부분이 모르실 겁니다. 2013년도에 개봉한 영화로 알고 있고요. 그때 이제 뭐 큰 인기를 얻었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아요. 저도 최근에서야 알게 된 영화고 최근에 그래도 저도 이 조커를 재밌게 봤다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이제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즉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차라리 야 조커를 분석할 거면 차라리 다크나이트랑 좀 비교를 해주면 어떠니? 라고 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다크나이트에 이제 히스 레저가 연기한 조커와 그리고 지금 호아킨 피닉스가 연기한 어떤 조커와의 비교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주제일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사실 이제 애초에 제가 보통은 이렇게 영웅물들을 이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마블이 됐든 DC가 됐든 보통 이렇게 영웅들이 등장해가지고 선과 악에 대한 이분법이 극명하게 갈라져서 싸우는 방식을 그렇게 또 선호하지는 않기 때문에 물론 다크나이트는 좀 물론 재밌게 보고 있고 봤고 지금 또 보고 있어요. 사실은요. 다크나이트도 한 번 더 이번에 흐름을 연관상 보면서 저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보고는 있지만 그래도 저는 이 영화의 진짜 백미는 호아킨 피닉스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차라리 호아킨 피닉스의 이 연기선을 따라서 이전 영화였던 마스터를 함께 분석하는 게 더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난 마스터라는 영화 보고 싫은데 궁금하지도 않은데 라고 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나름 제 생각에는 이 영화가 굉장히 공통점이 많아요. 그래서 조커를 만약에 재밌게 보신 분이라면 마스터도 그래도 흥미롭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재미면에서 본다면요, 저는 조커는 뭐 한순간도 지루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루하지도 않고 흥미롭고 그리고 이제 뭐 호아킨 피닉스의 연기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과 영상도 전 너무 개인적으로 좋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막 지저분한 고담시가 막 나오잖아요.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들이 막 나올 때 저는 그거조차도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너무 잘 찍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저도 이제 그런데 영화의 기술적인 면은 전혀 문외한이기 때문에 제가 다룰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아는 부분만 한번 이것저것 포함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목표는 조커와 마스터라는 이 두 영화에서 드러나는 호아킨 피닉스의 캐릭터 연구고, 그렇죠? 철저하게 해서 이 호아킨 피닉스에 대한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제가 쓰는 이제 분석 도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분석 도구는 프로이트와 락강의 어떤 정신 분석, 그리고 순서적으로 니체가 더 맞을 텐데 이 니체와 미셸 푸코의 역시 이론도 접목해서 같이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정확하진 않습니다. 제 이론에 대해서 제 이론 분석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역시 의문을 제시하거나 항의하실 분들도 있을 거니까 틀린 부분 있으면 정확히 지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뭐냐면 막 어제 이론을 다시 검토해서 무슨 락강 이론이 뭐였더라? 뭐 니체가 뭐였더라? 푸코가 뭐였더라? 하면서 일일이 다시 한번 또 확인해가지고 뭐 적용 분석한 게 아니라 저도 어제 막 요즘 너무 좀 바쁘거든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어쨌든 이론 뭐 이렇게 검토 안 하고 제가 그냥 대충 알고 있는 걸로 막 적용을 해서 풀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영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영상 없는 거 죄송합니다. 영상 편집의 기술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조커에 대한 분석은 정말로 많은 유튜버들이 해주실 거고 또 정말 재미있는 영상 편집도 많이 해주실 테니까 재미를 막이 뭐 10분짜리 재미로 원해서 보신 거라면 찾고 계신다면 이 영상은 얼른 꺼주십시오. 저는
호아킨 피닉스가 연기한 이 두 캐릭터를 통해서 어떤 주제의식을 갖게 되는지 이런 것을 좀 파악하고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싶으신 분들에게만 참고 자료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써놓은 글을 바탕으로 뭐 읽어야 될지 아니면 풀어가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보죠. 일단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이 조커에 대한 이제 영상이 처음 예고편이 나왔을 때 호아킨 피닉스 때문에 보고 싶었고, 계기는 뭐냐면 여러분 이 마스터란 영화를 저랑 같이 이제 철학과 굴뚝청소부 공부하는 학생이 알려줬거든요. 이 영화 너무 괜찮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추천을 받았어요. 그래서 학생의 추천을 받고 그래? 그럼 나도 한번 봐야겠네요 라고 해서 봤는데 처음 봤을 때는 매우 지루했어요. 영화 자체는 그래서 여러분 막 이렇게 흥미롭게 볼 만한 그런 영화는 아니에요. 하지만 한 인간의 어떤 이 고통과 고통된 이 삶이, 고통에 점철된 그 삶이 어떤 한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또 자신의 어떤 삶을 찾아가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 변화를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영화거든요. 그래서 보고 나면 나중에는 여운이 남아요. 그래서 재미는 없다. 하지만 여운이 남고 심지어는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나름 또 그런 고민들도 해볼 수 있는 영화고, 무엇보다 조커를 재밌게 본 분에게는 역시 조커에서 나오는 이 캐릭터와 마스터에 나오는 캐릭터를 이제 동일성과 차이를 비교하면서 보는 재미도 오히려 쏠쏠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다 건너뛰고 제가 쓴 것 중에 그래서 조커를 보고 나오면서 이 마스터를 저는 다시 한번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마스터는 2번을 봤고 조커는 이제 영화관에서 한 번 봤으니까. 그래서 제가 표현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조커와 마스터는 결국은 쌍둥이가 같다. 이란성 쌍둥이 같다라는 거예요. 호아킨의 연기도 사실 비슷한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조커 예고편 보고 저는 바로 마스터가 떠올렸거든요. 마스터에서 호아킨 피닉스의 연기는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요 이미지가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조커 예고편을 보니 뭔가 비슷한 느낌인데 왜 무거운 느낌이랑 어떤 물론 더 말랐고 뭐 이런 부분이 있지만 왠지 비슷한 손일 것 같았어요. 그래서 되게 기대를 하고 봤죠. 자, 그래서 우리는 호아킨 피닉스의 연기 속에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영화 안에서 이 캐릭터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개의 갈림길을 본다. 하나의 갈림길은 이 마스터의 이 주인공은 브래디 컬이에요. 브래디 컬. 그리고 영화를 보신 분 알겠지만 조커는 물론 나중에 이것도 조커로 각성을 하는 거니까 영화 조커 역시 주인공은 조커인데 물론 원래 이름은 또 따로 있죠. 그래서 이건 제가 좀 구분할게요. 아서 플렉에서 조커로 각성되는 과정도 좀 나눠서 볼 필요는 있죠. 아서 플렉, 그죠? 프레디 콜. 그래서 이 두 이름은 제가 지금 이제 분석하면서 계속 얘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도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조커를 보신 분들은 아서 플렉은 익숙하게 아실 것 같고 이 마스터의 주인공은 브래디 컬이다. 알겠죠? 요 이름만 파악해 두세요. 자, 그래서 아서 플렉과 브래디 컬의 절망적 상황. 그래서 일단 이 영화의 공통점의 첫 번째는요. 바로 이 주인공들이 처한 상황입니다. 상황. 첫 번째는 이 절망적인 현실이죠. 자, 우선 영화 조커의 아서 플렉의 절망적 상황과 마스터의 브래디 컬과 그리 다르지 않다. 물론 광대라는 역설적인 직업, 웃기지 않는데 웃기고자 하는 그의 비극적 희망 자체가 그 절망을 더욱 비참하게 보여주긴 한다. 정작 자신의 삶에 웃을 일이 없는데 웃음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는 그 역설은 어쩌면 자신의 불행했던 가정폭력의 상흔인 시도 때도 없이 웃는 그의 질병으로 인해 유발된 강제적 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상에서도 보면 그런 게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즉 어릴 적 당한 폭행은 결코 웃을 일이 아니라 엄청 슬픈 일이죠. 그러나 정작 그의 폭행 부작용이 바로 웃음으로 드러나요. 예.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영화상에서 되게 인상 깊잖아요. 이 조커 영화에서 아서 플렉의 그 계속해서 비어져 나오는 그 웃음, 그죠? 즐겁다고 느끼지 않아요. 본인의 뇌는 즐겁지 않은데 그게 뭔가 즐겁다고 느끼지 않았음에도 웃음은 튀어나오는 거죠. 얼마나 비극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웃어대는 자신을 엄마가 어릴 적부터 잘 웃는 아서 플렉이라고 뭔가 이렇게 칭찬을 해줬던 거죠. 한편으로. 그러니까 그게 자꾸 어렸을 때부터 이게 마음에 들었었나 봐요. 본인은 그게 되게 강렬하게 다가온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일종의 나름의 또 호명이고 규정이 아닐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규정한 거야. 사실상
이 영화에서 그게 궁금할 거예요. 왜 아서플렉은 코미디언이 되고 싶을까? 나중에 엄마도 만류하잖아요. 야, 너는 근데 웃기지 않은데 왜 코미디언이 되려고 하니?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기하거든요. 왜 코미디언이 굳이 되려고 하지? 라고 했는데 이건 말 그대로 어릴 적부터 자꾸 웃게 되는 본인의 이 병에 대해서 엄마가 규정했던 것, 잘 웃는 내 아들 아서플렉에 대한 어떤 이것들이 어렸을 때 엄마가 했던 그 몇 마디 말들이 이 사람의 삶에 굉장히 고착화되고 규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코미디언이 되어야만 한다 라고 생각을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걸 맹목적으로 코미디언의 꿈에 종속되게 하는 계기가 됐고, 그러니 정작 그런 자신의 삶을 비극으로 치닫게 한 장본인인 엄마를 죽일 때 했던 말이 어찌 와닿지 않을까. 내 삶은 비극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코미디였다는 그 말이 와닿을 수밖에 없죠. 한편 마스터의 주인공 프레디 퀄은 세계대전 해군으로 참전했다가, 자 이제 마스터의 주인공의 상황이에요. 이 사람도 세계대전에 해군으로 참전했다가 정신적 장애를 겪고 이제 나중에 제대할 때는 굉장히 사회복귀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도 여러 상담받는 장면이 나와요. 두 영화 공통점이죠. 그래서 아서플렉도 상담을 계속 받죠. 그리고 프레디 퀄도 군대에서도 상담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만큼 사회 적응이 어려운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죠. 그래서 나중에 제대하고 나서도 백화점 사진사로 취업했으나 결코 어울리는 성향도 아니고 순간적인 어떤 폭력성이 있어. 자꾸 폭력이 막 튀어나와. 그래서 그걸 직업을 잃게 만들고, 나중에 농장에서 일하다가도 본인이 특별 제조한 술을 어떤 어르신이 마시다가 너무 독해서 나중에 이제 쓰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독약을 먹였다라는 의혹과 함께 하염없이 또 도망치게 돼요. 그러니까 직장도 잃었고 새로운 어떤 농장에서도 또 잃고 쫓기게 되는 삶. 그러니까 어디에도 갈 수 없는 초라한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마스터의 프레디 퀄도 절망적이고요. 조커의 아서플렉도 절망적 상황을 갖고 있다. 영화를 보시면 정말로 이게 정말 이보다 더 안 좋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모습들을 잘 보여주죠. 제가 보기엔 특히 이 조커에서 아서플렉의 모습은 너무 잘 그렸다. 그 비참함에 대해서 말이죠. 자, 두 번째 공통점이 또 있어요. 여자에 대한 공통점이 있다. 무슨 말이냐면 조커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조커에서도 아서플렉은 어때요? 애인이 없죠. 여자를 만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즉 본인이 여자를 싫어하는 게 아니야. 본인도 꿈꿔. 사랑을 꿈꾸고. 근데 꿈꿔도 결국 실현될 수가 없는 현실이가 되는 거죠. 기회조차 없죠.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영화에서 아서플렉이 과연 지금 이 도시사회에서 살아가는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캐릭터인가? 아니죠. 모든 조건이 없어요. 예. 직업은 광대죠. 그의 재산도 없죠. 치매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남자죠. 결코 연애를 할 수 없게 만드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망상 속에서 연애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옆집 그 흑인 여성에 대해서 분명히 반했는데 말도 제대로 걸지 못하고 그저 자기 망상 속에서만 존재할 뿐이에요. 그래서 그를 안아주는 사랑의 대상 여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조커의 아서플렉은 여성에 대해서 결핍이 되어 있어요. 유일한 여성은 엄마인데 엄마 역시도 그런 관계가 아니죠. 친밀한 관계가. 자, 마스터의 프레디 퀄도 되게 독특한 캐릭터예요. 그는 여성에게 과감하게 작업을 걸고 데이트를 하고 성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데이트는 해요. 능력도 있는 것 같아. 근데 정작 여성이 그것을 오케이를 해도 정작 그 여성을 건들질 않아요. 예. 특이한 장면이에요. 나중에서 왜 밤에 데이트까지 하자고 본인이 다 작업 걸어놓고 정작 그 데이트를 여성이 오케이를 하니까 데이트하는 장면에서 본인이 술 처마시고 그냥 뻗어 있어요. 여자 혼자 멀뚱하게 이제 실망한 상태로 앉아 있는 모습들이 장면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화에서 이 해변가에 해군이었을 때 어떤 회상 장면 같은 게 나오는데 해변가에 이렇게 나신의 어떤 모래 여성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래성 만들잖아요. 그 모래성으로 여성의 어떤 가슴을 봉긋하게 만들고 또 디테일하게 어떤 질에 대한 것들도 표현해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래로 나신의 여성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본인이 정작 성행위 하는 것을 막 재현하거든요. 이거 뭐예요? 가짜 성행위 있잖아요. 진짜 성행위가 아니죠. 그러니까 분명히 욕망은 있고 여성에 대해서 되게 밝혀. 하지만 관계하지 못해요. 현실에선 관계할 수 없는. 그래서 이제 제 예측인데 이 영화상에서 보면 프레디 퀄이 멋대로 본인이 떠난 거거든요. 남겨둔 미래를 약속한 연인이 있어요. 미래를 약속한 연인인 도리스가 있는데 그 도리스에게 자신의 어떤 처지 때문에 찾아가지도 못하고 계속 떠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죄책감 때문에 도리스에 대한 미안함이나 혹시 죄책감 때문에 여성과의 관계를 못 갖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이유도 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영화상에서 담배와 술의 역할이 역시 좀 중요한 도구로서 쓰여지고 있다. 이거는 짧게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실제로 영화상에서 조커에서 아서플렉은 담배를 상당히 많이 핍니다. 담배를 또 중요한 장면마다 꼭 물고 있고요. 그죠? 그리고 프레디컬도 술을 계속 마셔요. 근데 특히나 이 마스터의 프레디컬의 술은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술이 특별 제조한 거예요. 그냥 시중에 파는 술을 많이 마신다가 아니라 얘가 이제 무슨 그 배에 기름 같은 거 있죠. 남는 기름 같은 걸 몰래 빼다가 굉장히 독한 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휘발유 같은 거, 무슨 화학약품 같은 거를 막 섞어줍니다, 술이랑. 특별 제조를 해요. 이 엄청난 독한 술을 통해서 끊임없이 거기에 기대하고 의존하고 있는 거죠. 이건 마치 뭐예요? 유아기 적에 부재했던 엄마의 그 젖가슴과 사랑을 애걸하듯이 담배를 피워대는 여기 조커, 아서플렉과, 그죠? 프레디컬도 끊임없이 그 술에서 뻗어나올 수가 없죠. 혹은 여기서 프레디컬의 또 술은 정말 독이에요. 그냥 독한 술이 아니라 정말로 사람을 죽이는 어떤 작용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화학약품을 같이 마시는 거죠.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자신에게 독을 주입하지 않고서는 현실을 견뎌내기 힘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죽여가며 살아내야 되는 지독한 현실이죠. 자기를 죽이면서 살아내는 현실. 그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분석이 됩니다. 아빠의 부재와 엄마의 정신병. 자, 이 두 영화는 이게 놀랍도록 비슷해요.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현실의 삶에서는 흔하진 않죠. 그러니까 조커의 아서플렉도 나중에 영화상에서 밝혀지겠지만 아빠가 애초에 부재예요. 본인이 입양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의 아빠가 없어요. 아빠의 부재. 엄마는 어때요? 평생 어떻게 보면 이 병에 시달리고 있죠. 정신적 질환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자신을 입양한 새엄마에게 아버지는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고 엄마의 구제 이제 새아빠들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 엄마의 애인들은 있었는데 정작 그 애인들은 본인 아서플렉을 어릴 때부터 폭행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죠. 오히려 뜨거운 난방기에 묶여 있어서 지금의 그 웃음병이 생긴 것도 같고요. 현재의 엄마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제대로 생활조차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작 그 망상에 시달리죠. 엄마도 약간 이제 조현병 같은 개념이 있죠. 엄마도 나중에 본인이 30년 전에 일했던 집이야. 30년 전에 일했던, 즉 지금 브루스 웨인의 아버지죠. 그 아버지와 자신이 애인 관계였고 거기서 낳은 자식이 아서플렉이다. 처음에 그렇게 어떤 출생의 비밀을 밝힌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래서 아서플렉은 충격받고 그러면 저 유명한 시장 후보인 웨인이 내 아빠구나, 친아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사실 한켠에 기대도 해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아서플렉이 조커로 각성되고 변화되기 전까지 몇 번의 이 사람이 조커가 되지 않을 가능성, 사랑을 받고 변화될 가능성에 대한 여지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본인의 아버지의 발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오인이죠. 물론 오인. 엄마의 망상에 의한 오인인 게 밝혀져요. 그러니까 진짜 아버지는 결국 못 찾죠. 진짜 아버지는 존재하지 않아. 하지만 본인은 아버지라고 오인하고 있거든. 그래서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또 얘기를 한번 또 반복하겠지만 만약에 이 브루스 웨인의 아버지, 배트맨의 아버지인 웨인이 그래도 얘의 이 오인을 받아줬더라면 그러면 또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쨌든 어머니는 그렇게 완전히 종속된 삶을 사는 거예요. 삶에 낙이 없어. 그냥 그 편지만 기다립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당신의 아들 아서플렉을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편지만 계속 돌아오지 않는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프레디컬 또한 아버지는 일찍 죽고 어머니는 정신병으로 병원에 갔다라고 기록이 나옵니다. 상당 가운데. 알겠죠? 그래서 마스터에서도 프레디컬은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도 정신병에 있어요. 게다가 여기서 특이한 건 근친상간도 있습니다. 누구와? 고모와 3번의 어떤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도 영화상 나와요. 그래서 그 죄책이 있는 것 같아요. 고모와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 어렸을 때.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두고 온 도리스와의 어떤 이제 그 죄책 때문에 성관계를 안 하는 걸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그래 고모와 했던 그 어렸을 적 근친상간의 관계가 오히려 정작 프레디로 하여금 여성을 멀리하게 되는 거 아닌가, 정작 관계를 못 맺게 하는 것이 아닌가 유추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정신분석의 도식을 살짝 적용을 해보죠. 정신분석에 있어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잖아요. 자, 아버지, 어머니, 나. 그렇죠? 그래서 정신분석에 있어서 아버지의 부재가 정신분열증의 보통 원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부재. 여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공백.
아버지가 요 자리를 위치하고 있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조현병이라 불리는 정신분열증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락강의 이론이 있습니다. 즉 정신분석은 인간이 법률 질서 제도라는 사회문화적 인간이 되기 위해 필히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과정을 거친다고 보죠. 즉 어머니를 향한 아들의 욕망, 성적 욕구죠. 어머니를 향한 성적 욕구. 나는 어머니를 갖고 싶은데 어머니의 욕망을 소유하고 싶은데 정작 이것은 실현될 수가 없죠. 왜 실현되지 않죠? 이거는 물론 근친상간인 데다가 상징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아버지가 이것을 반대하거든요. 방해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어머니에 대한 걸 인지하고 어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얘기는 어쨌든 뭐 4, 5세 이제 넘어갔을 때인데 그때 아이는 뭔가 무의식적으로 억압된다라는 거예요. 엄마를 갖고 싶고 엄마의 욕망을 욕망하는데 정작 제3자인 아버지에 의해서 내 성기가 거세될지도 모른다라는 이 거세 불안을 겪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요 자리를. 지정된 자리죠. 나는 여기로 가면 안 돼. 알겠죠? 어머니의 자리는 나와 엄마의 관계는 말 그대로 이제 수직적 관계로서 남겨두고 아버지와의 수직적 관계도 남겨둬서 아빠, 엄마, 나라는 요 삼각형 구도. 나의 자리를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거죠. 요걸 받아들임으로써 나의 지정된 자리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사회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 여기서 여러분 이제 제가 늘 하는 그때 수업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예전에 이제 뭐 철학과 굴뚝청소부든 락강에 관련된 수업할 때도 말씀드리는 거지만 아버지의 자리를 인정한다는 건 바로 이 사회 질서의 법과 제도 등을 받아들인다는 의미고 이런 근친상간의 위험을 벗어나 사회적 존재로 태어나게 되는 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문제는 바로 이 아버지, 이게 대타자거든요. 대타자의 역할이 부재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기서 생물학적 아버지의 부재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니어도 엄마가 아버지 역할을 대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충분히 아빠 역할, 엄마 역할을 다 하는 집들도 있어요. 혹은 아버지가 있어도 정말로 아버지 역할을 아예 안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걸 아버지의 폐재, 아버지의 어쨌든 부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경험하지 않은 아이는 기본적으로 사회 질서, 법과 제도에 대한 것들을 받아들일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걸 보통 이제 상징계로 들어간다고 표현하는데 어쨌든 사회 문화화되는 과정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결국은 이것이 초반에는 어떤 식으로든 그래도 이제 사회적인 현실적 억압이 있으니까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방법으로 익혔을 수도 있지만 결국 언젠간 이게 폭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현병으로 터져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버지의 부재거든요. 결국 이 영화 두 개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조커의 아서플렉의 상황은 실제로 참담하죠. 아버지는 애초에 없었고, 그죠? 그 역할을 대신하는 엄마는 무능력하고, 대행 아빠들은 오히려 뭐였죠? 애인들은 하나같이 폭력적이었고. 그러니까 아서플렉은 정신분열증에 걸릴 조건을 충분히 갖고 있는 상황이다. 조커에서는요. 그리고 프레디 퀄 또한 크게 다르지 않아요. 아버지 부재했죠. 어머니의 정신병, 고모와의 실제적 근친상간은 그가 이 사회에 바라는 질서와 체계를 받아들이게 하는데 큰 장애였을 거다라는 거예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환청과 망상에 시달리는 이 과정이 자칫 그래서 영화를 보는 우리들, 사람들로 하여금 조현병 환자는 위험하다는 무조건적인 또 다른 망상에 빠지게 할 만한 위험성을 갖게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웠죠?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이 영화 보고 조커 보고 역시 조현병 환자는 위험해 이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 영화의 목적도 아닐 뿐더러 오히려 그 영화를 통해서 되려 우리는 거꾸로 생각할 필요도 있죠. 아, 조현병 환자분들이 실제로 저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되려 이분들이 저렇게 뭔가 폭주하지 않게끔 되려 뭐 어떻게 하면 보호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이 저런 망상과 어떤 또 환청과 환각에 시달리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해야 되지. 여러분 마치 그냥 이 조커라는 영화를 보고 어떤 조현병 환자분들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본다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알겠죠? 자, 어쨌든 두 영화의 이제 분기점으로 가보시죠. 자, 이게 다 똑같은 거였죠? 1번, 2번, 3번, 4번. 절망적 현실 같죠? 여자를 안지 못하죠? 관계할 수 없는 어쨌든 나름대로 어떤 거세된 남자랄까요? 그리고 상징적 거세를 전 당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담배와 술에 대한 것을 통해서 뭔가 대리적 만족, 욕구 불만에 대한 것을 끊임없이 탐닉하려고 하면서 대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여자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이건 결핍됐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또 다른 기표인 담배와 술을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지만 이것도 결국 궁극적인 대체제는 아니죠. 그리고 그 상황에 있어서 원인적으로 보니까 아빠의 부재와 엄마의 정신병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한편으로 이렇게 보다 보면 같은 영화 아닌가
싶을 정도겠죠. 그러나 자, 이제는 이 두 영화의 가장 결정적 차이가 발생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만으로는 두 영화는 매우 닮아 있다. 그죠? 연기선도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영화의 분기점은 결국 뭐 어디에 있다? 제가 보기엔 바로 타자에 있다. 타자의 반응에 있다고 합시다. 차라리.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이미 절망적 상황이거든. 이 절망적 상황의 두 인물을 결국은 다른 인생으로 살게 만드는 힘은 타자의 반응이에요.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즉 나를 배제하고 억압하고 소외시키는 타자가 가득한 세상이 일단 두 영화 주인공의 삶인 거는 모두가 우리가 알고 있죠. 자, 영화 마스터에는 정말 마스터가 나와요. 마스터라면 마스터, 주인님 할 때 그 마스터 아니에요. 여기서 마스터가 누구냐? 정처 없이 떠돌다가 자기 배에 올라탄 이 프레디커를 받아준 이 그 타자가 누구냐? 라고 할 때 여기서 이제 새로운 이름이 한 명 더 나옵니다. 도드입니다. 도드. 랭카스터 도드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이 영화에서 나오는 도드는 어떤 이 신흥 종교나 아니면 어떤 정신 치료나 어떤 이런 것들을 하는 특별한 어떤 집단이에요. 가족 집단. 그 집단의 리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그런 독특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신비로운 사람을. 어쨌든 이 사람이 어디 갈 데 없는 프레디커를 그래도 받아주거든요. 알겠죠? 이게 되게 큰 차이예요. 여러분 그 조커를 보시면 알겠지만 조커에서 누구죠? 아서 플렉을 받아주는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여기가 더 끔찍한 거예요. 조커가 보여주는 이 세계는 아서 플렉이 왜 조커로 각성할 수밖에 없었는지, 변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굉장히 뭔가 필연적으로 보여줍니다. 필연적으로. 야, 이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지. 이런 원인에서 이런 결과로 갈 수밖에 없어를 보여주는 거예요. 한편 프레디컬은 어쨌든 그 독특한 프레디컬을 뭔가 알아보고 야, 그래도 뭔가 저 특이한 애를 좀 받아주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도드라는 뭔가 이 종교 지도자랄까요? 특이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다시 아서플렉 보죠. 아서플렉 상황 어때요? 광대 연기를 하는 그 동료들 대다수는 그를 이미 경계하고 있다고 했고 심지어 그 총을 주었던 그 동료 있죠. 걔는 아마도 노린 게 아닌가 싶어요. 총을 얘한테 쥐어주고 나중에 이제 문제 생기면 쫓아내게 하기 위한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또 엄마는 평생 의존조차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니까 얘를 챙길 수 없고 사장은 악덕한 자본가 그 자체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존경한 여기서 이제 그 쇼를 진행하는 로버트 드니로죠. 배역 이름은 기억이 갑자기 안 나네요. 어쨌든 로버트 드니로는 그의 연기를 나중에 어때요? 아서플렉이 어떻게 보면 그의 꿈이잖아요. 아서플렉은 그냥 그 쇼에 나가서 로버트 드니로 쇼에 나가서 처음에 그 장면이 나오죠. 안아주는 거. 로버트 드니로가 아버지였던 셈이에요. 사실은요. 본인에게는 부재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로버트 드니로로 채워가려고 했던 거예요. 한편으로 그러니까 그 아버지에게 다가가는 길이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왜 코미디언이 되고 싶냐라고 할 때 어쨌든 그 코미디 분야에서 로버트 드니로가 자기가 최고의 꿈꾸는 그 대상이고 이상이잖아요. 그리고 자신을 안아주는 그 꿈을 꾸잖아요. 꿈이 아니라 망상인 것 같아요. 아마도요. 그러니까 그런 환상을 꾸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서플렉에게는 아버지이자 새로운 아버지이자 어떤 이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로버트 드니로가 현실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아서플렉의 어떤 코미디 연기를 조소하죠. 그리고 그 연기조차 또 자신의 시청률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실상 속물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완전히 깨지죠. 그러니까 본인이 추구했던 환상의 로버트 드니로는 현실의 로버트 드니로와 전혀 맞닿아 있지 않는 거예요. 그냥 본인만의 착각인 거죠. 옆집 여자도 유일하게 본인이 반한 여자인데 관심도 없고요. 그죠? 또 아까 그 브루스 웨인의 아버지, 배트맨의 아버지인 그 웨인이 아빠라고 오인했잖아요. 설령 오인했을 때 웨인이 그래도 그 소리를 듣고 안아줬더라면 거기서 그 대사 나오죠. 되게 슬퍼. 화장실에서 아서플렉이 내가 많은 걸 바란 것도 아니고 한 번이라도 따스하게 안아주는 그 아버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게 좋겠을 것 같은 아서플렉이에요. 그만큼 여렸던 것도 있는 거죠. 하지만 당연히 이해도 가요. 갑자기 이렇게 몰래 쳐들어와서 자기를 아빠라고 부르는 아서플렉에 대해서 오히려 웨인도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겠죠. 여하튼 웨인은 정작 주먹을 날립니다. 안아주기는커녕 주먹을 날리는 게 바로 그 대답인 셈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기댈 사람 한 명도 없었다. 반면에 프레디컬은 어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인의 거울과 같은 존재로 랭카스터 도드가 나타나는 거예요. 영화상에서 굉장히 이제 이게 특이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 그 포스터를 봐도요, 약간 이렇게 데칼코마니 있죠? 그런 방식으로 포스터가 만들어져 있어요. 왜? 거울적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레디컬은 정반대의 위치에 있는 도드라는 사람을 통해서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난동을 피운 프레디를 그대로 받아주고 자신의 정신치료 과정에 넣어줘요. 실제로 이 정신치료 상담 전문이기도 하거든요. 주변에 기댈 자가 한 명도 없는 아서플렉의 삶도 비현실적이지만 얼마나 비현실적이에요. 어떻게 한 명도 없지 싶은 게 이 조커고요. 도와줄 사람이. 반대로 또 이런 프레디커를 넙죽 받아주는 마스터의 도드 역시도 비현실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나름 그 이유를 좀 찾아보면 도드가 프레디컬이 쓰러진 사이에 술 난동 피우고 쓰러진 사이에 프레디가 만든 술을 마셔봤나 봐요. 근데 그 술이 엄청 독하거든요. 약간 독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도드 입장에서는 또 한편으로 이 술의 매력을 느낀 거예요. 뭔가 자신이 그동안 잊고 살았던 그 무언가를 깨닫게 해주는 그 충격. 그죠? 이런 거를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어쨌든 나름 핑계 삼아 프레디컬을 받아줍니다. 자, 그런데 오직 그를 바라보는 그의 일가와 멤버들의 기대는 한편으로 그런 그에게 부담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랭카스터 도드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팀의 리더란 말이에요. 이미 많은 조직을 이끌고 있는 리더야. 이제 막 떠오르려고 하고 있는 거죠. 아직 엄청 큰 건 아니지만. 하지만 이 사람이 리더이기 때문에 얼마나 기대감이 크겠고 부담도 크겠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리더로서의 어떤 외로움과 리더로서의 어떤 지침과 어떤 슬픔 같은 게 있었겠죠. 영화상에서 그렇게 막 잘 표현되진 않지만 그랬을 때 도드는 거꾸로 이 프레디컬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정반대의 어떤 투영된 모습을 보는 거죠. 예. 좀 이따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건 초자적인 거고 프레디컬은 이드적인 거일 수도 있어요. 알겠죠? 원초화적인 것. 그러니까 정말로 욕망의 어떤 그 나에게 나는 억압되어 있는 그 욕망의 모습을 프레디컬은 그대로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자기 정반대의 그 캐릭터 속에서 도드는 어떤 활력과 매력을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바로 느끼고 프레디컬을 받아준 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필연적으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도드가 전적으로 무슨 신이어가지고 신과 같은 어떤 그 의인이어가지고 프레디컬을 받아줬다라기보다는 사실 서로가 뭔가 끌리는 거죠. 필요로 하는 존재. 서로에게 거울 같은 존재로서 만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커에게는 그런 타자가 없었다라는 게 문제죠. 자, 그리고 여기서 그러니까 아서플렉도 상담가가 나오긴 하잖아요. 영화상에서 되게 인상적인 그 흑인 상담가 나오죠. 근데 아무 역할도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흑인 상담가는 정말로 공무적이죠. 예. 이 시스템, 이 거대 시스템이 보여주고 있는 그냥 복지 시스템이 보여주고 있는 행정적이고 매우 메마른 절차로서 아서플렉을 대할 뿐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고 국가가 준 예산 안에서만 그 일을 할 뿐이지 아서플렉이라는 존재는 그녀에게 그저 생계의 수단이고 대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상담하면서도 집중도 안 하고 구제불능이라고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죠. 더 웃긴 건 그거예요. 영화 마지막에 이제 조커로 완전히 각성해서 또 잡혀가잖아요. 조커가. 근데 잡혀간 상태에서 새롭게 상담받는 기관에 또 상담가가 그 여자야.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복지기관 문 닫은 다음에 또 이 사람은 또 어디선가 살아남아서 직원으로서 또 형식적인 상담가로서 역할을 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이 영화가 결국 뭘 비웃는다? 이런 사회적 현실의 어떤 기만성, 정상이라는 것의 민낯의 진부함, 경직성 이런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이제 여성 상담가의 그 무미건조한 표정을 통해서도 말이죠. 조커는 이를 비웃는 듯 피 묻은 발자국을 남기면서 상담실을 나오는 장면에서 영화는 끝이 나죠. 자, 어쨌든 이런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 분기점. 자, 그리고 이제 정신분석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들어가 보죠. 그래서 일단 도드와 프레디. 자, 일단 마스터에 대한 분석을 먼저 좀 해볼게요. 정신분석적 측면에서 마스터를 좀 더 봐보자. 여기서 마스터의 프레디컬과 도드의 관계를 정신분석적으로 본다라면, 자, 프로이트는 뭐라고 했냐면 무의식의 층위를 좀 3단계로 나눴을 때 초자와 이드를 일단 구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자아가 초자와 이드라는 무의식적인 어떤 이 명령 사이에서 조절을 한다라고 보거든요. 자, 그래서 이드라는 무의식은 뭐예요? 본능적인 욕구 그 자체로서 내가 원하는 대로 발산하고자 하는 무의식 그 자체죠. 위에서 언급한 그 아버지의 부재 있었잖아요. 아버지의 부재, 정신분열증은 바로 이러한 이드가 통제되지 않고 발산할 때 발생하는 문제의 지점이기도 하다. 알겠죠? 그래서 프레디컬은 그런 이드적인 요소가 있다. 원초적인 것, 말 그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욕구를 다 실현하려고 하는 그 이드적인 무의식의 어떤 욕구가 강하고, 반면에 도드는 아까도 뭐예요? 팀의 리더고 가족을 이끄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함부로 폭주할 수 없죠. 본인은 항상 그 자신의 가족과 삶을 이끌어가야 되는 가장으로서, 팀의 리더로서 굉장히 정해진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질서와 법을 상징하죠. 초자아적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질서와 억압의 무의식이 바로 초자아인데 법과 질서를 대변해 인간의 자아가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이드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또 한편을 억압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정신분석에서 이 아버지의 역할이 너무 아까처럼 약하면 정신분열증, 아버지의 억압이 너무 강하면 신경증이 발생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너무 강하면 신경과 강박 같은 게 생기는 거고 아버지가 부재하면 조현병, 정신병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초자아의 역할과 이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균형적으로. 그렇죠? 자, 어쨌든 이러한 구조를 마스터에 접목해 보면 도드가 바로 초자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프레디는 이드 그 자체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 전체적인 흐름은 이 두 대립의 모순적 갈등 속에서 마냥 좋았던 게 아니거든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갈등 속에서 서로 어떻게 조화를 찾아가는가, 이것을 영화는 보여주고 있다. 어디가요? 마스터가 그렇다는 거죠. 조커에는 이게 없어요. 한편으로 보면요. 아마 지금 문득 그 생각이 드네요. 결국은 조커의 아서플렉은 나중에 결국은 배트맨을 만남으로써 이런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조커는 이드로서의 어떤 그 삶을 그대로 살면서 자신의 욕구를 이게 현실인지 아니면 본인의 어떤 상상의 세계인지 알 수 없이 그냥 멋대로 살아가는 거라면 나중에 결국은 배트맨이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자신의 역할을 통제당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크나이트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 배트맨을 죽이지 않고서는 조커는 자유로워질 수 없으니까 어떤 폭주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여하튼 그런 역할로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이 영화 조커에서는 아직은 배트맨이 어리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프레디 콜의 이드, 도드의 초자아적인 관계를 한번 엮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프레디가 폭주하는 것을 도드가 막아주고 도드 역시 프레디의 이드적 성향이 자신의 억압적인 위치, 사람들의 기대에 묶여있는 갑갑한 삶 속의 욕구를 되살려주는 도움이 된다. 그 한편 치료의 관점에서도 보자는 거죠. 정신분석 치료에 있어서 보통 정신분석은 이런 언어 상담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대화하는 것. 그래서 대화를 하는 정신분석가가 있고, 그죠? 그리고 이거 분석 주체라고 해서 환자를 보통 분석 주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알겠죠? 헷갈리지 마세요. 환자가 분석 주체, 분석가가 말고 정신분석가예요. 그러면 분석가는 먼저 환자, 즉 분석 주체의 증상에 있어서 전이의 과정을 거쳐요. 즉 환자의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나 그 대상에 있어서 고통을 받는 게 결국 이제 정신적 질환이거든요. 그러니까 환자의 그런 욕망과 그 대상에 있어서 그 역할을 오히려 정신분석가가 대신 해주는 거야. 그 바꿔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프레디의 경우 아버지의 부재에 있어서 그 아버지는 다시 소환할 수 없죠. 아버지가 이미 없잖아요. 소환할 수 없기에 결코 충족될 수 없는 무의식적 욕망이 있어요. 근데 그 무의식적 욕망을 어떻게 채울 거냐라는 거예요. 계속 결핍이니까 이 결핍이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다른 걸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프레디가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그러면 따라서 분석가가 바로 아버지가 되도록 해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부재를 분석가가 채워주고 분석가에게 전이하는 거죠. 자신의 감정을. 그렇죠? 그러면서 그 아버지에게 의존하듯이 분석가에게 의존하게 되는 관계가 생깁니다. 분석 주체는 환자라고 했죠. 지금 프레디예요. 분석가가 자기 아버지로 전이되어 이 과정을 받아주고 분석 주체의 필요를 어느 정도 채워주거나 혹은 이 욕망을 좀 더 자신이나 타인이 다치지 않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조언해주고 인도해줄 수 있거든요. 왜? 이제 의존관계가 됐으니까, 신뢰관계가 됐으니까. 내가 그토록 바라는 아버지, 내가 그토록 바라는 그 욕망의 대상으로서의 그것을 현재 분석가가 대신 서주는 거죠. 나는 요쪽을 막 허구 엉뚱한 데를 계속 헤매고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쑤시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 분석가가 딱 나타나서 야, 지금 나야. 나에게 말해봐. 나에게 그 너의 욕망을 전이해봐 라고 보는 거죠. 그럼으로써 정말로 이 끈끈한 관계가 성립하게 되고 분석가에게 많은 것들을 의존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분석가가 좀 더 건강한 방향으로 조언을 해주고 인도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1차적으로 정신분석 치료에 있어서는 이런 단계를 거치죠. 문제는 그거예요. 이게 영원히 갈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언제까지 그 분석가에게 기댈 수는 없잖아요. 환자가. 결국 최종적으로 정신분석 치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분석가가 빠지고 새롭게 본인 스스로가 뭔가 자기의 욕망에 대한 것을 발명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내가 뭘
바래야 되고 내가 무엇을 추구해야 될지를 스스로 발견하고 스스로 충족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방법을 도와주는 거죠. 스스로 터득할 수 있게끔. 그게 이제 그 분석가의 최종적 역할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실제 영화에서도 마스터 도드죠. 프레디에게 그러한 존재로서 전이되고 프레디가 모욕을 당하거나 위험에 처하면 프레디는 그를 지키기 위해 이거 못합니다. 그러니까 도드가 위험에 처하면 프레디가 돕기 위해서 그를 지키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야수성을 드러내요. 그만큼 의존성이 강한 거죠. 꼭 지켜야 돼. 나의 마스터니까. 그렇죠? 꼭 지켜야 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프레디는 이제 도드에게 의존적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치료는 바로 분석 주체가 더 이상 분석가에게 의존하지 않게 하는 것에 있다라고 했잖아요. 언제까지 분석가가 분석 주체와 함께 할 수도 없는 데다가 언젠가 분석가의 역할이 분석 주체에게 어떠한 감흥도 줄 수 없는 시점이 될 수 있어요. 질려버릴 수도 있고 시시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정신분석에 있어서 분석 주체인 환자는